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의 안 남아 계시네요. 네, 얼른 오십시오. 네,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의 필리버스터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았지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보십시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판결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고요.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곽규택 의원님이 비판하신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사한 판결에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곽규택 의원님도 법조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이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법원의 미확정 판결문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급식 판결, 미확정 판결은 판사들은 이미 다 보고 있고요. 판사하다 그만둔 전관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이를 입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변호사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미확정 판결문을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비대칭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정관예우를 부추기는 것이 현재 판결문 공개 제한입니다. 이미 판사들이 다 찾아볼 수 있는 판결문 정보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판결에 특별한 영향력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나온 판결문 공개 확대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법권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법관들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시 대상은 당연히도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판결문은 판사가 국가와 그 대리인으로서 법관의 생각을 담은 공적인 결과물이고 법원이 국민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1차 자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판결문들이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개가 되더라도 판결문이 구성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문 공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 준비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방금 전에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으로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을 하려면 법원명을 알아야 하고 법원을 특정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수백 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800에서 900자의 미리 보기만 볼 수 있습니다. 15줄 정도 됐는데요.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판결문을 검색을 해도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문자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을 검색을 해봤더니 판결이 모두 800건이 넘게 떴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판결의 내용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고 있는 그 판결문이 무엇인지 내가 찾으려면 800건에 대해서 1,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그럼 얼마가 되죠? 8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번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접속해서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등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사람 이름, 법인명 등 전부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키워드 검색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꼭 필요해서 실명으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하려면 실명으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 도서관입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게다가 자격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 도서관 이용 대상자는 1호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2호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 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1호, 2호, 3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국민은 실명 판결문을 검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은 1인당 80분만 주어집니다.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옮겨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 80분 동안 필기구를 이용해서 사건 번호를 지정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관 예우를 타파하고 헌법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결문 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인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의 요구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참여연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3년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한국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참여연대가 2006년에 판결문 공개 실태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냈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 법관의 하급심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도서관이 발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논문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 거의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이렇게 판결하는 이유, 근거 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했더니 당시에 대법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며칠 뒤에 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판결 공개 확대 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국민들이 법원 도서관에 설치된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출력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우편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 국민이 서울 서초동에 유일하게 있는, 당시에는 서울 서초동이었습니다. 법원 도서관에 직접 와서 신분증을 내고 검색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법원 도서관이나 법조인의 승인을 받은 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 제도라고 할 수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의미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을 통한 확정 판결문의 즉각 공개가 처음 제한되었고 이것이 2011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안이 반영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최초의 본격적인 판결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시스템 구축 기간들 때문에 실제 시행은 2년 뒤인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2013년도에 확정된 형사 판결, 2015년도에는 확정된 민사 및 기타 판결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시간 열람이 불가능하고 각급 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수수료도 내야 하고 받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판결문 공개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이제 또 법원이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판결문을 꽁꽁 숨기는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믿지 못하고 사법 제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한 비판은 각계에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비교적 쉽게 미확정 판결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 판사들은 다 미확정 판결문을 내부 시스템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친한 자기가 아는 판사들을 통해서 이것 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변호사들이나 국민들은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라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는 지난 2023년에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라고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원이 판결문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 변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위헌적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헌법에 있는 판결 공개 원칙을 거스르면서 하급심 판결의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의무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네, 참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열람은 제한적인 임의어 검색을 통해 하급심 판결을 검색해야 되고 대부분 텍스트 검색에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돼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점들도 있고요. 판결서 건별로 1,000원씩 결제해야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도 어려워 늘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법으로 위헌적 판결까지 포함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이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법의 형사 범죄 처벌 경과를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시에 그리고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155위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법원을 믿고 이해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법 신뢰 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 참담한 마음이고요. 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 지수가 낮을까?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는 바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서 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이 취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도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범죄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짧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이 연결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 범죄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컴퓨터 자료의 무형성과 휘발성으로 인하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 공조 방안으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이 제정되었고요. 현재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6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 범죄 수사 공조를 위한 다자 협약이고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 가입국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전 요청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새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은 N번방 사건 때입니다. 익명성을 제공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N번방 사태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한다면 수사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런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입을 위해서는 보전 요청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신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법에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거의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요. 사실 반박을 하려면 또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해주셔야 제가 반박을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결문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필리버스터 하면서 별로 지적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이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진행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시간을 또 채워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2001년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200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20년 넘게 했고요. 그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아까 판결문 공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왜 항상 여러 가지 조사에서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받지 못하는 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하고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또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저의 직장은 그 로펌이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이 어떻게 하면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법원은 기득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남은 인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로펌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2011년경부터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민들이 왜 사법을 불신하는가,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사실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오늘 한 권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2012년에 출간을 했어요.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이 불신, 그리고 오해, 어떤 면에서는 또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썼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사법개혁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이유도 결국은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 또 이제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또 우연치 않게 그 첫 번째 그 챕터를 펴보니까 현직 의원님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현직 의원님들에 대한 그 당시에 제가 비판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지난 2월 말에 특종을 터뜨린다. 다름 아닌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판사로부터 직접 청탁 전화를 받은 박은정 검사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음을 공개 시인하고 검사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론은 나경원과 김재호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물론 단기간의 수사 끝에 나경원과 김재호 판사는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입증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말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이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본다. 나경원이나 김재호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은정 검사가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김재호 판사는 자신이 기소 청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나라 고위 법조인들은 대부분 학벌, 인맥, 가족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얽힌 거대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고위 법조인들은 다들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같은 지역 법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들 역시 서로 안면을 트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밥도 같이 먹는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김재호 판사 역시 박은정 검사를 법조계의 일원인 우리 식구이자 같은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얼굴을 익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 김재호 판사는 아내의 사건이 박은정 검사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는 친하게 지내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듯 박 검사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아내 사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김재호 판사 입장에서는 그저 아는 사람이자 같은 지역 동료에게 사건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조계에서 흔히 있는 관행에 불과하다고, 자신은 박은정 검사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박은정 검사가 남자이거나 김재호 판사와 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남성 법조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수원, 때로는 법무관실도 포함해서 법조계를 거치면서 접대 문화 등을 함께 경험하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서 여성 법조인들보다 훨씬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같은 청탁성 발언도 그저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고3 시절 비슷한 사법연수원 생활을 2년 동안 함께한 친근하고 끈끈한 관계라 이러한 청탁성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도 외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 같이 대학을 다닌 동기거나 선후배 법조인이라면 역시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 간단한 청탁성 대화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일 터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는 여자였고 연수원 입소로 보아도 김재호 판사보다 8기수나 아래인 까마득한 법조계 후배였으며 김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도 아니었다. 당연히 김재호 판사의 전화는 기수가 한참 위인 고위 법조인의 기소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실제로 박은정 검사가 출산 휴가를 간 이후 다른 검사가 이 네티즌을 기소했다. 마땅히 기소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기소 청탁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김재호 판사 본인 또는 부인 나경원 그리고 김 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생각은 우리나라 대다수 고위 법조인,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남자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내용이다. 반면 박은정 검사의 생각에 대다수 국민은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할 것이다. 어떻게 판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항의하는 국민들과는 달리 많은 법조인들은 아니 아는 사이에 전화 한번 해서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압력이고 기소 청탁이냐 정도로 생각하고 만다는 얘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가 비리의 온상이고 부패했으며 고위층의 청탁과 압력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실상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법조인들은 서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사 정도 하고 가볍게 사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친밀한 사람들의 조직이다. 과연 이런 인사나 사건 얘기가 실체적 진실이나 법조 정의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법조인들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결국 사법 불신에 이르렀는데도 많은 법조인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나경원을 비방한 네티즌은 결국 기소되었고 사안에 비해 다소 과중하게 여겨지는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과연 법조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인사나 사건 얘기가 그저 아는 사이에 주고받는 일상에 대해 불과한지 아니면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권력 남용인지 여부는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이 이런 관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면서 우리나라 법조계가 정의로운지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들으세요. 의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왜 관련이었습니까? 관련이 없는지 왜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요.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셔야죠.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네, 당연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회의록을 1시간 동안 읽으면서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를 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시면서 무슨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합니까?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로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왜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업무량으로 치면 판사의 업무량은 법조계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합니다. 한 명의 법관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은 평균 1000건이 넘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176건으로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정도 분량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헤아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판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짓눌려 변호사들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법조문을 적용하는 판결문 제조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작성된 판결문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장문의 관용어와 전문 용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업무량만으로는 판사들의 판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종종 보게 되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사건 진행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권위적이고 소통이 어려운 집단이 되어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 조직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 엘리트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계에 입문하는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당연히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오랫동안 일종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소위 엘리트 법관이라는 지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재임용 탈락이 매우 드문 예에 속할 정도로 확실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사법고시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법관은 어린 나이에 평생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게다가 고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를 받으며 정관 예우를 누리게 됩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개업 후 1년 안에 수십억 원의 손을 쥐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생에 걸친 엄청난 대우와 특권은 매우 이른 시기에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이 거의 평생에 걸친 법원에서의 서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작감으로 꼽히며 평생 누구의 견제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이런 과도한 특권을 보장받는 판사들에게 인격 수양이나 자아 성찰을 기대하기엔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조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은 판사들이 소통이 어려운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사들의 모습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특권을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누리는 권력 집단에게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특권의식은 또 과도한 업무량과 맞물려 대부분의 판사들의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힘든 권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판사는 직업의 특성상 활발한 사교 생활하며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판사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는 않겠지만 집단 내부의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을 좀처럼 깨닫기 어렵습니다. 특히 엘리트 법관의 대다수는 비슷한 배경과 인맥을 공유하고 있어서 특권이나 권위가 몸에 밴 서로의 모습에 일찍부터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인 제 눈으로 봐도 이 정도인데 평생 한두 번 법정을 찾게 되는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발언도 막아버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증거 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기관,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믿으라고, 법원을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조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이견이 많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요.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판결문 공개 확대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판결문 공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죠. 우선은 확정되지 않는 형사 판결문의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인데 이것이 이번 개정안에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더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공개 서비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개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판결서 검색 서비스는 특정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판결을 검색하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수집해서 이것을 또 활용하는 또 기업들이 성황 중이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돈을 주고 필요한 판결문을 사야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국민들이 더 사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국민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혹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사법부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나 집권당 정치인 같은 실세에게 유독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특징 중 하나임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법감시센터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좀 지난 자료긴 한데요. 2006년 7월에 2000년 이후 배임 횡령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슈가 되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에 대한 판결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거나 2심 이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전체 69명 중에 55명은 79.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평균 285일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402일 만에 사면됐고요. 이어 그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으로 시작된 삼성 특검에서 2009년 8월 배임 조셉 포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139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주성 및 횡령 사건으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73일 만에 사면이 됐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 5천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 징역 3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78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그 밖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모두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데 이런 이유로 모든 재벌 총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역 3년이라는 통일된 형량을 선고받는 관례가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월드컴 CEO가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1년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사건을 저지른 앨론사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이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기업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너무 관대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권력층의 뇌물이나 청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 역시 지방유지나 변호사들로부터 종종 접대를 받긴 하지만 자신이 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권력층에 유달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중요한 이유는 법조인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을 형성해 오면서 권력층과 자신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법조인들은 비교적 균질한 학벌과 인맥, 결혼 등을 통해서 상류층, 기득권층과 여러 면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이웃이나 친구, 친지들에게는 가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기업과 사회에 기여한 공인데 이처럼 사법부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구축해온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심 넓은 모습을 보입니다. 재벌에게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결문을 쓴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나 청탁보다 권력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판사들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이나 청탁이 문제라면 철저한 감시와 처벌로 근절할 수 있지만 판사들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사도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판사들의 인식과 현실이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사들의 괴리를, 판사들의 현실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문이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들을 보면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판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 사법부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 모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이 전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한 변호사님의 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판사 출신이셨던 것 같은데요. 공직을 떠난 후 겪은 일 중 법률가로서 가장 불편한 일이 바로 하급심 판결문을 구해보는 일이다 라고 말하네요. 현재 법원은 모든 하급심 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법원 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건 검토와 법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이 그것과 또 다른 면이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가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간략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치가 높은 판결문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하급심 판결을 구하기도 읽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해 본다. 첫 번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현재 판결문 열람 등에 관한 법원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및 동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및 동예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문은 아예 제외된다. 이 예규를 의해서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돼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 가사사건의 판결문,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 및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에 따르면 현재 가사사건 판결문은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판결서는 전자우편에 관한 예규상 안 되더라도 별도의 예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가사사건, 소년보호 등 사건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비실명화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된 이상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 공공재산이며 법리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실명화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를 하여 제공되게 되어 있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비실명화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것은 철저하게 지우기 때문에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가의 의미가 있는 판결문에서조차 그 점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론을 해보지만 혹시나 판결문이 잘못 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법인인 당사자도 지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비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소 여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렵사리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었는지, 상소되었는지, 상소된 뒤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 검색에서 확인하려면 사건 번호 외에 적어도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검색에는 반드시 당사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실명화된 판결문은 실명이 아예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가지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사건 번호만으로 확정 또는 상소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법조신문에서 나왔던 칼럼이고요. 임채용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향신문 기사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등이 지난 6월 법원이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권리를 박탈해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너무나 더딥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 투명성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극소수의 판례를 공개를 했고요. 사법개혁으로 형사 판결문 즉각 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련해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자기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를 했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고요. 그 결실을 맺은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문제 제기, 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얘기를 뭔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충분하게 비판을 해주시질 않아서 제가 결국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몸으로 느낀, 그 경험으로 느낀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변호사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판사들이 은행 창구를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지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 지점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고 판사실에 직접 가서 판사님들을 위한 은행 업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의 어떤 법원에 은행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행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한 부장판사님의 적금이 만기가 되었기에 판사실에 전화를 해서 적금 만료되었으니 찾으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이 판사님이 노발대발해서 지점장에게 연락해서 경로를 한 끝에 신입 직원과 지점장이 판사실에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하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게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정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판사라는 이유로 은행 창구를 가지 않는다는 관행도 제 상상 밖이었고요. 또 이러한 황당한 관행을 모른다는 이유로 직원한테 화를 냈다니 이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연의 당사자가 높은 학식과 뛰어난 능력으로 당시에 널리 존경받는 판사님이었고 고위 법관으로 재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권위주의나 오만함이 개인의 인격과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 중에 물론 인격적으로 존경하실 만한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만난 판사님들은 또 너무나 권위적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권위를 의식하고 위계의 질서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대접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런 권위의식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요. 사실 이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판사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법원의 권위주의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라는 이유로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
사건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사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태도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판사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황당하고 제멋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꺼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부장판사에게 재판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을 진행하며 딴죽을 거는 등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언제나 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목격하고도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사들은 이처럼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몸에 배게 됩니다. 법조계에서 형성되는 극도의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바로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사법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또 법조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학벌 중심의 법조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법조계는 서울대의 세상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대적인 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 주요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 고위 법조인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그런 추세가 많이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는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법조계 고위층 대부분을 특정 대학교의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학벌주의 사회이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질 때까지 인문계 학생 중에 우수한 학생의 다수가 서울대 법대를 진학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코스는 한동안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법관 내지 검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철저히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서울대 법대에서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정 학교 및 특정 학과 출신의 특정 사회 집단을 독점하는 구조가 매우 큰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는 공정성과 정의가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법조인이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폐해는 법조계 내부의 동질성과 결속력이 다른 사회 조직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학벌 중심 인간관계로 엮이는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고위법조인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어오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정관예우 등 불공정한 법 적용의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동료 고위법관이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주고받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이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라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래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내부 문제나 비위에 대해 훨씬 관대하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개인 인격의 문제로 쉽사리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법조 엘리트 대다수가 서울대 또는 서울대 법대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동질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또 법조계에 대해서 그 정관예우나 내부 청탁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상당히 둔감한 편입니다. 변호사가 친구인 판사나 검사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잘 살펴봐줘 정도 얘기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별로 문제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를 사건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생각하는 법조인도 드물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의 친밀함과 관행을 잘 모르는 국민들 눈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권력 작용으로 보일 수 있고요.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오고 가는 말들이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므로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조직의 내부자들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들도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참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다시 법안 내용으로 돌아가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있는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 협약을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공조를 위한 증거보존 절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 범죄 수사 공조를 위한 다자 협약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 가입국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야 하는데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해야만 국제적으로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성범죄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꼭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이거 꼭 추진하겠다라고 그때 약속했던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또 여러 시민단체
또 여성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수년에 걸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요구 때문에 이 법안이 준비가 됐고 결국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디지털 범죄가 등장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곽규택 의원님이 3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진짜 거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네, 근데 이 법안의 내용에는 법 왜곡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그 부다페스트 협약을 체결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네.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하는 법안은 법 왜곡죄 법안이 아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각 법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되지만 오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간맹사업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간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필리버스터 끝나고 이제 그 표결을 했는데 표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랬고 그래서 문제 제기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하시면 되지 왜 그 법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또 이번 그 안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안건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 많은 그 국가기관들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인지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기하셨지만 그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고 정부도 동의한 법안인데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반대 토론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그 다른 법안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게 된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가 그들만의 세상이고 또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불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결문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을 하고 또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불신들도 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신들, 그리고 국민들과 사법부 사이의 인식의 격차도 점차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그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된 법안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경우에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적절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곽규택 의원님도 그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비판하신 내용이 좀 사실관계에 다른 지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사회적인 오랫동안의 논의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좀 더 진행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법연수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사실 사법연수원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법고시 합격생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000명이 넘어갔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철저히 법관 양성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평가 과정의 절반 이상이 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의 교수는 절반 이상이 판사이고 약간의 검사가 있고 변호사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초빙 강사로 강단에 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인 변호사 실무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실제로는 변호사 양성소가 된 지 오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법관 양성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교수들은 연수원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연수생들을 평가하고 사법연수생들은 연수원을 통하여 법원의 권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지극히 관료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사법 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사실은 사법연수원 입소할 때는 연수생 숫자가 800명이었는데요. 연수생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수생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연수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주로 법관인 교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잘 나가는 판사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교수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나이가 어린 사법연수생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 사법연수원은 법조계에서
법원의 절대 권력에 복종하고 우수한 엘리트를 양성해서 법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법연수원 1년차 때 저보다 1년인 2년차 여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험은 당시에 8시간 동안 가상의 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8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8시간 동안 식사는커녕 간식도 먹지 않고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빈혈기가 있었던 한 여학생이 식사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8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다가 탈진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8시간의 시험, 그래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이 시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수들이 밥은 먹고 해라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볼 때도 8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역시 식사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었고요. 단지 그 이후 달라진 것은 병원에서 파견한 구급차가 시험 기간에 사법연수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출신 교수들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조 권력의 정점에 판사가 있고 엘리트 판사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에 길들여지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은 자연스럽게 법원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엘리트 법관을 최정점으로 하는 법조계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나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판사가 되면 저런 권력과 권위를 누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함께 이겨낸 동료, 그리고 끈끈하고 중요한 인맥 집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모두 하나라는 유대감과 동질감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진 법조인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둔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부당거래에 보시면은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좀 비꼬는 어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실제적 호칭이 바로 영감님이었습니다. 이런 명칭이 일제시대부터 쓰였다고 하는데요. 근래까지도 지방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기곤 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초임 검사나 판사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나이 지긋한 공무원들이 이런 젊은 판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감님이라는 단어는 정말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호칭인데 이런 호칭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저항감 없이 통용된 이유는 실제로 판사와 검사가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특권을 누려온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이런 또 사법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그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누구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미혼 남성인 사법연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정보에서 등급표에 따르더라도 서울법대 출신 판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미혼 남성인 사법연수생은 결혼 시장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재벌급 혼처를 소개받는 경우들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처가 들어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력가 집안이나 준재벌집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익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힘든 일이 생길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판사사회, 검사사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집안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 가족이 여러모로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직접 맡지 못하더라도 수사하는 검사나 판결하는 판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때론 사정을 설명해 주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법조인 사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층과 법조계의 혼맥으로 연결된 끈끈한 관계가 또 고위층의 범죄에 대한 유난히 관대한 형량과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법개혁 TF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바로 오늘 이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수사권 통제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라든지 그리고 법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법관 징계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상급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법원 내부 외부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밖에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지금 12월 3 내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렸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그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결국은 기존의 그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봐도 전례가 없던 일인데 어떻게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이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선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판결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특히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아예 검색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부당한 결정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판결문 공개 범위의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누구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09조가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려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하급심 판결문을 받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확정된 형사판결문, 2015년부터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각각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비교해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법리가 담긴 판결문보다 하급심 판결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급심 판결문을 확보하기가 좀 지금 아주 어렵게 가능은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이것도 지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명 인증해야 하고요.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넣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검색되지만 미리 보기는 800자, 900자 정도밖에 뜨지 않습니다. 10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지만 실제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보기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려면은 하나하나씩 다 1,000원을 내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전 신청으로 이용을 받아가지고 특별 열람실에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절차를 거쳐 제한된 시간에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야 한다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도서관 문 앞에서 이틀 연속 기다린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가도 필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휴대전화에 사건 번호를 몰래 메모해야 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한 건에 1,000원인데요. 1,000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 판결문 내용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보기만으로는 뭐가 나에게 필요한 판결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건을 신청하면 10,000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법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검색을 하면 800건이 나왔고요. 800건의 그 판결문 중에 뭐가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찾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왜 돈을 써가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주요 판결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은 다 알 수 없고 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하급심 판결문 접근이 어려운 것은 판사를 제외한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론을 위해 판결문을 공부해야 되는 변호사, 연구 목적으로 수백 건의 판결문을 들여다봐야 하는 교수들도 어려움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인들은 친한 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판결문을 얻거나 판결문을 미리 모아둔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로 자료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헌법상 권리를 돈과 인맥으로 구현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열렸고요. 그동안 제도의 변화도 더디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범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형사 판결문에 대한 하급심 공개 범위 확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판결문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만 보고 논리를 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된 확정 판결문도 하급심 판결문보다 사실관계가 많이 생략돼 있고 확정 판결이 있어도 최근 판결 동향에 따른 변론을 위해서는 하급심 판결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의 경우에는 법리 중심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급심 판결문에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상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하급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판결문 공개에 대한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1심 판결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 1심 판결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2심, 상고심까지 다툴 수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판사 역시 1심 판결문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질 높은 판결문을 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판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은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뒤따라야 한다며 또 비실명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실명화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비실명화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문은 소속법인과 직책, 재직기간까지 모두 가려놔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결문을 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도 원래 공개해야 할 공공자산을 법원에서 대가를 받고 공개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각계의 문제 제기, 시민들의 문제 제기, 변호사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아직 이제 좀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민들 좀 더 쉽게 판결문을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이 아직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제도 확대는 계속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원에 대해서 판결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다양한 시민사회나 법조계의 주장의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화가 점점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전해주는 것만이 아닌 판결문 원문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늘어났고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성역이 아니라 국민적인 논쟁의 대상,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더 이상 사법부 판결에 무조건 수긍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검찰과 법원도 과거에 잘못된 판결들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인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법원에 자기 성역화는 강력하게 남아있고 사법 감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결문은 점점 더 공개되어야 하고 더욱더 쉬운 언어로 쓰여져야 하고 더욱더 많은 시민들에게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법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들이 항상 국민을 생각하면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변호사님의 칼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사람은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우리 피고인은 기각 결정하다니 너무 부당해서 못 견디겠다. 바로 잡겠다. 어느 선배 변호사가 여러 변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흥분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보다 구속 수사가 대세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 실질 심사 없이 기록만으로 서면 심사한 후 구속이 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적체로 인하여 기소 후 재판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 전에 보석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인의 경우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보석 제도가 필요한 이유였다. 구속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피고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비슷한 죄명에다 피해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는 보석 허가 결정 여부, 형량 등을 비교하기 일쑤였다. 위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 다른 사건은 보석을 받았는데 자신의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가 난 것이다. 급기야 그는 타인의 보석 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보석 재청구를 하여 보석 허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는 전자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도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마다 범행수단, 성향, 병영 동기, 환경, 사건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 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겠지만 양형 편차가 너무 심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싹트고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최근 일러 법원 정보 접근권이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사법 정보 접근권의 요체, 가장 핵심은 판결문 공개이다.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판결문 전면 공개였다.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고질적인 사법 병폐인 정관이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종국에는 사법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89건의 본안 사건 가운데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에 공개된 건수는 24,855건으로 0.27%에 불과하다고 한다. 확정 판결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만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더 많은 판결 정보 공개를 위한 방편으로 법원 도서관 분실에 특별 열람실을 설치하여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열람실에 있는 컴퓨터는 고작 4대에 불과하고 열람 가능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열람하더라도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것은 법원명과 사건 번호뿐이다. 열람 신청은 5분 만에 끝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하루에 20명 정도만 예약할 수 있다. 판결문의 복사나 사진 촬영은 불가능하고 별도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해야 나중에 비실명 판결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인정보 공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판결문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나 모든 판결을 컴퓨터상에서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작금의 판결문 전면적 공개 현황은 한계가 있어 몹시 아쉽다. 특히 하급심 판결 내지 미확정 판결 등은 판사들만 보고 있어 정관들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이를 입수하여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젊은 변호사들과 국민들은 그것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기의 비대칭 논란이 있을 정도다. 미국은 공공기록물 공개 원칙에 따라 판결 이후 24시간 이내에 미확정 판결문을 온라인 사이트에 기재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도 일주일 내에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판결문 전부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 제도는 그 범위와 편의성 측면에서 아직 국민의 사법 정보 접근권을 충족시켜주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전한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사법제도 절차의 투명성, 재판의 공정성, 판결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정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네, 제가 좀 더 오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음 차례이신 김재섭 의원님이 좀 도착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찬성 토론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